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검은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 주식시장에서는 오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로 지난밤 미국 증시가 급락하면서 우리도 따라서 하락했는데요. 코스피는 3% 넘게, 코스닥은 4% 넘게 폭락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 공포의 영향인데요. 미국 제조업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이전에 경기 침체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요.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면서 미국은 물론 우리 주식시장에까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우리 역시 내리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문제는 부동산, 가계부채, 환율이죠. 금리 인하에 적극 대비해야겠습니다. 8월 2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당신은 아마 아직 모를 거야. 장기 렌트 숨은 강자 아마존. 아마 믿지 못할 거야. 합리적인 이 가격을 아마존. 장기 렌트의 숨은 강자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보세요. 아마존카. 그 남자는 달랐어요. 피컷 먹는 남자. 잘해, 뭐든. 특허받은 포뮬라로 남성 활력을 높여주니까. 남자의 성공 테크닉 정관장 RX진 B컵. 주 한국인삼공사 건강기능식품 정관장 RX진 B컵 광고입니다. 네, 금요일 라디오 오늘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의 다양한 소식 전해주죠.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천용일의 정치 TMI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뉴스가 많은 요즘입니다. 예, 그 많은 뉴스 중에 오늘은 좀 이진숙 방통위원장 얘기를 좀 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역사상 유례없는 3일간의 청문회 이후에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강행했고 곧바로 이사진들을 이제 임명을 했고, 그러자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탄핵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국회 표결 전에 이진숙 위원장이 사퇴하냐 아니냐 그냥 버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버티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준숙 지금 방통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겠다. 왜냐면 이미 박문진 KBS 이사 선임 과정을 마쳤잖아요. 예. 그 KBS 이사들은 대통령이 제각까지 했어요. 임명까지 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지금 상황으로는 물론 이제 법원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이준숙 위원장을 앉힌 첫 번째 목적은 달성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그게 사퇴한 이유가 그게 안 될까 봐. 왜냐면 이게 회의를 최소 3번 이상 열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2번 정도 회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탄핵이 추진되면 올스톱 되고 직무 정지되고 못하는 거죠. 네, 직무 정지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하나 단계 남겨놓고 이준석 이제 위원장이 임명이 됐고 그리고 나서 본인이 들어와서 그걸 처리를 했잖아요. 처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탄핵이 되더라도 특별히 뭐 다른 급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목적은 박문진 이사 교체였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고. 탄핵 소추가 되면요, 교수님. 예. 일단 뭐 한 넉 달 정도? 한 길면 뭐 그렇죠, 6개월 짧게. 정도? 완전히 마비가 되는 거죠, 방통위가. 그렇죠. 이제 혼자 남아있게 되죠. 그 부위원장 혼자 있게 되고. 김태규 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탄핵이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 월급을 안 받을 것 같죠? 근데 이준석 위원장이 월급을 받아요. 야, 계속 받는 거고요. 네. 월급은 받고. 돼도. 대신 법인카드는 안 주겠죠. 법인카드는 설마 안 쓰겠죠. 뭐 모르겠어요. 그건 안 쓸 것 같은데. 모르고. 제 생각은. 근데 어쨌든 월급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준석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집에서 쉬면서 월급 받는 거잖아요.
물론 뭐 본인이 원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 현재에서는 기각이 될 거라고 아마 기대하는 것 같고 아하. 그런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면 그 다음으로 진행할 사안은 MBC 민영화다. 아.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헌재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각이 그렇죠. 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거고 이진숙 위원장은 만약에 네. 탄핵이 인용이 되더라도 네. 뭐 그렇게 손해 볼 건 없다. 그렇죠. 이렇게. 뭐 몇 개월이든 월급 받고 뭐 일 안 하면서 월급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니까 본인한테 뭐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네. 일단 오늘 그 국회 과방위에서 이제 증인으로 원래는 출석해야 되죠 이진숙 위원장이. 해야 되죠. 오늘 회의가 있어서. 근데 뭐 건강상의 이유, 뭐 허리가 아프다, 뭐 이렇게 입원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데 오늘 이거 갖고 뭐 꾀병이다 아니다 뭐 논란이 좀 있었나 보네요. 그렇죠. 왜냐면 어제 임명장을 나중에 받았거든요. 근데 임명장 받을 때만 해도 사진이 다 나오잖아요. 예. 대통령한테 임명장 받는데 뭐 아픈 모습을 보긴 어렵고 그것도 입원까지 할 정도로 입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불출석 사유서에 보면 입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정도로 아프다고 보기 좀 어렵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일부러 회피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고. 지난번에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한번 두 번인가 나오라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래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전 MBC까지 직접 조사관 내려갔어요. 예. 동행하려고 동행명령서 가지고. 그때 동행명령서 갖고. 그랬는데 비상구로. 그러니까 그 얘기 맞아요. 도망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날 오늘 최민희 의원실에서 밝힌 내용을 보니까요. 예. 법카 사용 내역들 쭉 봤잖아요. 예. 당일날 법카 사용 내용이 나왔는데 대전 MBC 사장이었으니까요. 예. 나와서 그러니까 특조위 그 조사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뒷문으로 나와가지고 관용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해서 호텔에 간 걸로. 그날에요? 그렇게 나왔어요. 비상구로 도망가서 이제 서울로 간 거였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호텔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흔적이 나왔어요. 참. 집에 안 가고. 그렇게 이제 추측이 되는 거죠. 물론 뭐 집에 갔는지 누가 그 법카를 썼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법카를 사용했다면 그 시간에 서울 가서 왜 호텔로 가냐고요. 그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자, 우리 방통위원장을 보면은 그전에 이제 이동관 위원장 막 임명될 때 굉장히 이거 반대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 MB 시절에 뭐 방송장악 어떤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고 김홍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검찰 뭐 선배, 대통령 선배 출신에다가 뭐 전문성도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등등 해서 이때도 뭐 반대가 있긴 있었죠.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번엔 정말 역대급 이제 이 사람만큼은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후보가 지금 내정이 돼서 이제 임명까지 간 건데 아니 지금 뭐 어디부터 얘기해야 될까요? 뭐 법인카드부터 해야 될까요? 뭐 너무 지적할 게 많아서 그 법인카드 전에 그 학생 기록부 그 생각 나십니까? 조국혁신당 의원이 학생 기록부 우리가 보통 우리 다 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생 기록부 여기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 써주잖아요. 웬만해선 다 좋게 써줍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조금 잘하면 굉장히 칭찬 많이 써주고 아주 완전히 문제하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좀 나쁘게 쓰는 정도인데 여기서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준법 정신이 부족하다. 준법 정신이 앞으로 계속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말이 좀 기억이 나는데 그 어렸을 때 준법 정신이 부족하다고 담임 선생님이 쓸 정도면 어떻게 좀 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준법 정신이라 하면 학교의 규칙이나 규율을 어겼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 준법 정신이라는 말을 쓸 이유가 없죠. 준법 정신이라는 말을 썼다고 하면 학교의 규칙, 규율 이런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학교 교칙은 이제 한두 번 정도 누구나 다 어기잖아요. 어기는데 그 정도면 이렇게 쓰지 않을 때는 계속 반복적으로 지도를 해도 시정이 안 되는. 저는 이제 법화 문제와 연결되는 게 그 학생기록부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면 이게 법카를 쓰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법을 지키지 않는 거잖아요. 규정을 안 지키는 거고. 그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그럼 과연 방통위원회에 와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너무나 중요한 이 방송 업무를 관장하고 규제하는
그런 기관의 장으로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어렵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법카 쓰는 게 뭐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에서. 법카를 쓰는 것도 잘못됐지만 법적으로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그게 그 방송 정책을 하는 과정에도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카를 쓰면서 그렇게 아무런 뭐랄까 양심의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면 또 지금도 계속 본인은 업무용으로 썼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업무용으로 썼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 너무 많습니다. 예. 근데 그런 일들을 그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런 것이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괜찮다, 뭐 아니면 업무용으로 썼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뭐 증거를 대든지요. 그러면 업무를 썼다면 업무용으로 쓴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잘 썼다. 규정에 맞게 썼다. 말로만 그러고. 네, 아무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인카드 그 한도액이 한 달에 한 200여만 원 정도 되는데 한 400여만 원을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초과해서 계속 썼는데 그것도 증빙 전혀 없이 이렇게 쓰고. 그렇죠. 이 정도면 형사처벌감인데. 당연히 지금 당연히 그렇고 이제 앞으로 또 아마 처벌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청문회 끝나고 나온 의혹이 또 나온 게 이제 상품권도 샀다는 거예요. 그 상품권 맞아요. 400만 원 정도 샀다는 거고 출장을 상당히 자주 다녔는데 출장비를 일단 현금으로 받고 그럼 그 현금으로 뭐 숙박이라든지 음식 사 먹는 거 이런 걸 다 써야 되는데 그렇죠. 출장비 받은 걸. 출장비는 따로 받고 또 법인카드를 또 다 썼다는 거죠. 숙박비나 뭐 이런 거 등등을. 와, 이거는 형사처벌도 좀 많이 세게 받을 것 같은데. 세게 받죠, 당연히.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문제 없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그런 모습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방통위 업무도 그렇게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상식선에도 맞지 않고 법의 규정이나 준수를 제대로 지킬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러기 어렵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방통위원장을 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 이진숙 위원장, 방통위원장 취임하자마자 11시쯤이었나요? 그 취임식 가졌고 오후 5시에 이제 회의를 가져서 7시에 이제 끝났는데 그날 바로 취임한 날 바로 MBC 박문진 이사 그리고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2시간 만에 그 많은 수십 명의 그 후보자들이 있잖아요. 각각 그 회사에. 그걸 어떻게 심사를 했으며 뭐 면접도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이미 다 정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여지는 이사진들을 다 이미 정해놓고 이제 의결만 한 건데 자, 왜 이렇게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했나. 아니, 이해가 안 왜냐면 갑니다. 탄핵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준숙 위원장의 최대 과제라는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 이준숙 위원장을 임명한 이유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정, 그다음에 원칙 다 무시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이게 이제 행정법원에 가처분 신청해놨거든요. 이게 어떤 경우가 나올지 지켜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뭐 잘못됐다고 가처분 신청 받아들일 가능성. 그러면 이제 그 지금까지 했던 그 사람들 임명도 뭐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임명된 사람들도. 그렇죠. 그리고 본안 소송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게 처리됐다고 해서 다 끝난 건 아니다. 그렇죠. 아직. 법적 절차를 밟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박문진 이사 같은 경우도 기존 이사들 있잖아요. 이번에 교체에 대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그 이사들이 그 선임 취소 소송을 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집행정지 신청까지 지금 낸 상태다라는 거. MBC 노조 차원에서 같이 함께 할 거다는 거. 지금 왜 탄원서 있잖아요. 탄원서도 지금 지금 받고 있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 이대로 이렇게 진행은 안 되겠죠, 설마. 그렇게 안 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래서 박문진 이사진은 이제 새로 싹 바꿔서 이제 목표는 이제 MBC 사장을 바꾸려는, 그렇죠. 본사 사장을 바꾸려는 거기에 이제 목표가 있는 거고, MBC 사장이 바뀌면 각종 프로그램의 어떤 압력을 또 행사하고, 진행자들도 물론 교체될 거고, 각 지역 사장들도 또, 지역사 사장들까지도 영향이 있겠고. 계열사 사장들도 교체할 거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원래는 이제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인데 이제 이진숙 위원장 그리고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의심을 갖는 게 지금 야권에서는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권 차원에서 지금 정부 차원에서
예. 여권 추천 인사가 1명 있잖아요. 그리고 야권 있죠. 추천 인사 2명 이렇게 3명이 빈 예. 상태인데 그러면 예. 여권 추천 인사 1명 더 넣으면 3명 3인 체제가 되니까 조금 정당성이 더 부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예. 그거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회의. 여권이든 야권이든 추천을 할 수 있는데요. 예.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본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반드시 얻어야 됩니다. 과반수 이상 찬성이 있어야 그럼요. 되는군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이 108석을 갖고 있잖아요. 예. 과반수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방통위원 임명할 때는 합의를 해요. 여야가. 예. 우리가 임명한 2명, 우리가 추천한 2명, 또 뭐 여당이 추천한 1명 이렇게 합시다. 합의가 되면 합의의 처리는 가능하죠. 예. 근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한 명을 임명해줄, 그걸 통과시킬 가능성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천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네. 추천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럼 거죠. 지금 정부 여당 차원에서 좀 질문을 드리자면 네. 아니 그 야당 민주당에서 그렇게 방통위 2인 체제라고 이거 저 법률 위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은 그렇게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회에서 국회 추천 3명 임명하자. 왜 그거는 임명 안 하면서 왜 2인 체제라고 계속 공격하냐. 이렇게 좀 주장을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 그렇게 주장을 해요. 예. 근데 복귀해 보면요. 최민희 지금 과방위원장이 후보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작년 3월에. 방통위원으로 예, 이제 방통위원으로. 야당 추천으로. 예. 그랬었죠. 예. 그때만 해도 4명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있는 상태에서 1명 안영환 의원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안영환 의원은 원래 야당 추천 몫이에요.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에서 야당이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예. 그분이 나가는 바람에 그 자리가 비어서 최민희 의원을 야당에 추천을 했어요. 예. 국회 본회의 통과했어요. 누가 임명을 안 했습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어요. 그것도 그때 뭐 6, 7개월인가 계속 그냥 네. 묵혀놨죠. 임명을 안. 그래가지고 사퇴를 했어요. 그 사이에 2명이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기가 돼서. 그러니까 최민희 의원이 들어갔으면 5명이 딱 맞아요. 그때. 그렇죠. 예. 임명을 해줬으면. 근데 대통령이 최민희 의원을 임명 안 하는 바람에 4명이 있다가 그 다음 달에 1명이 또 임기가 끝났어요. 김창룡 의원이라고. 예. 그리고 2개월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또 임기가 끝났어요. 예. 그러니까 야당 의원을 임명을 안 해주니까 야당에서 동의를 안 해주잖아요. 다음부터는. 예. 그런 이제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결국은. 즉, 최민희 후보에 대한 임명이 안 되면서 대통령이 그걸 계속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해주면서 여야 간의 극한 대립이 시작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임명을 안 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근원적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통령이 국회가 본회의까지 통과시켜서 통과된 위원을 임명하지 않았던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거기가 시발점이에요. 최민희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의원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 지금 뭐 법카 갖고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데 이건 뭐 나중에 분명히 좀 형사 처벌 대상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또 많이 걸렸던 게 예. 뭐 영화 예술인들 뭐 좌파 우파 나눈다거나 그렇죠. 뭐 5.18 폄훼글에 동조한다거나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걸렸습니다. 뭐 정치적 편향성 이런 것들. 저는 가장 좀 분개한 게 그 위안부 문제 질의가 있었잖아요. 그랬었죠. 지난 우리 위안부가 이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갔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강제적으로 끌려간 거냐 그 질문을 했는데 국회의원이 아니 여기서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논란이 되는 아니 거 아니라고. 어느 나라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역사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부 고위 관료가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이게 더 황당한 건 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부 관료로 추천되거나 임명되는 사람들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지금 친일 논란이 있을 만큼 윤석열 대통령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양보하고 있잖아요. 이 위안부 할머니 문제도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징용 피해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본은 우리가 반값 채워놓으면 일본이 다른 나머지 반값을 채울 거라고 얘기했는데 채우기는커녕 우리나라만 돈을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변제할 수 있는 돈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만 계속 컵에 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사도광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맞습니다. 동의해주고 유네스코 등재되고. 근데 이런 이 대통령실의 태도 때문에 다른 이 장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고위공직자 되고 싶어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겠어요? 거기에 반하는 얘기했다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결국 저는 청문회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개탄스럽네요. 그러니까 위안부가
강제성이 있었다라는 말을 못 한다는 게 정권 눈치 보고 못 한다는 게 아니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위안부 막 10대 소녀들도 많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누가 미쳤다고 자발적으로 그 종군 위안부로 갑니까? 아니 안 되죠. 강제적으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속아서 간 뭐 속아서 간 그죠? 거죠. 속아서 맞아요. 뭐 가면 뭐도 해주고 뭐 돈도 벌어서 뭐 붙여주고 이런데 속아서 간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대한민국 국민이 이걸 말을 말을 못 한다는 게 이 고위공직자 후보자가 될 사람이 그러니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사람을 장관급 직책에 앉힌다.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너무 일본 쪽으로 가깝게 가고 독도에 만행을 해도 말도 못하고 사도광산 뭐 이래도 그냥 동의해주고 이렇게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일본의 행태 그냥 동의 다 해줘요. 그냥 뭐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고 이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체. 아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정말. 이 경찰판 최상병 사건이 있잖아요. 그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이건 좀 시작하면 너무 말이 길어져가지고 이거 완전히 똑같은 사건 아닙니까 성격이 그렇죠. 최상병 사건하고. 그럼요. 왜냐면 지금 수사과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 증언한 거예요. 국회 나와서 외압이 있었다. 자기가 브리핑 관련 거 봐갖고 용산이 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얘기가 나왔고 뭐 세관도 다 우리와 같은 국가기관인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서장으로부터 듣고 서울경찰청장인가요? 그분도 얘기하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최수근 해병 사건 멋진 해병이라고 단톡방 있잖아요. 이정호 씨가 들어있는 그 단톡방에서 진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 조모 경무관 그 사람도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했던 사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말 비리 중에 비리 아닙니까? 아니 이종호라는 사람 누굽니까? 거기도 나오고 최상병 사건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 그렇죠. 이종호라는 사람 그 뒤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있다고 의심이 되죠. 아니 왜냐면 이종호 씨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거는 주가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문제에 연관이 돼 있다고 의심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에 또 이종호가 그랬잖아요. V1, V2를 얘기하면서 VIP는 김건희 씨를 얘기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러면 김건희 씨와 연관성을 얘기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이건 이제 앞으로 계속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최상병 사건만큼이나 이 경찰판 최상병 사건, 이 마약 수사 무마 의혹 사건 이건 좀 계속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정점식 정책의장 사퇴했잖아요. 사퇴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 뭐 다시 제2의 충돌이 또 있는 겁니까? 윤한 관계가? 저는 한마디로?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정점식 위원장을 계속 미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는 최고위원회 구성과 연관돼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구성이 친한계나 친윤계가 숫자적으로 차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은 친윤계가 훨씬 많아요. 근데 점점식 위원장이 이제 사퇴를 하게 되면 친한계가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지금 김상훈 그 사선 의원 대구 그분은 이제 정책의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렇죠. 지명직 최고위원회 그 김종혁 씨 있죠? 맞아요. 당협위원장 고향. 그분 임명해서 이제 당내 최고위 그 구도가 5대4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요. 친한이 5, 친윤이 4 이렇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이유가 없다. 그건 결국 실력 싸움이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구도를 가지고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서 당을 운영하려는 시도 이런 시도가 결국 점점식 위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대한민국 인구의 5%, 이주 배경을 지닌 250만 명 이상이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승원이와 농구 대결을 좋아하는 모이브. 모이브요? 농구 진짜 잘하죠. 근데 전 못 넘어요. 뭐래? 내 입에 슛은 잘 쏴. 하늘이와 떡볶이를 먹으며 수다를 즐기는 카리나. 얘요? 얘 명구 진짜 잘 먹어요. 진짜 안 맵냐? 전혀. 민승이와 편의점 가는 걸 좋아하는 윤수도. 윤수 다른 점이요? 뭐 있냐? 글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 모두 친구라는 사실. 우리는 모두 우리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1분 51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의성군 소식 오늘은 알아봅니다. 의성군 이번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다음 주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의성군 홍보소통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기범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의 모든 홍보를 담당하는 의성군의 홍보요정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네, 의성군의 홍보요정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자, 의성은 오늘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예, 처음 소식으로 농산물 가공지원센터에서 의성군 농식품 제조 가공 창업과정 교육을 실시합니다. 모집 기간은 8월 7일까지이고 교육 기간은 1기는 8월 19일에서 9월 6일까지 2기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대상은 의성군 소재 농식품 제조 가공 관련 창업 희망자이고 장소는 6차 산업 클러스터 교육실 및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입니다. 예. 교육 내용은 농식품 가공 산업의 이해, 농식품 트렌드 분석 등이 있고 실습 내용은 농식품 가공 기초 공정 과정 이해와 가공실별 장비 활용입니다. 예. 신청 인원은 몇 명이고 또 어디로 하면 되나요? 예, 기수별로 각각 30명씩 총 60명입니다. 신청은 의성군청 유통정책과로 오셔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 농식품 제조 가공 창업 교육입니다. 8월 7일까지 의성군청 유통정책과에서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추석이 이제 한 달 남짓, 한 달 한 반 정도 남아 있는데 추석맞이 행사로 의성에서는 세일 페스타를 한다고요? 예, 맞습니다. 의성 추석맞이로 의성 세일 페스타를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의성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의성장날 홈페이지에서 의성장날 입점 품목 약 600가지의 상품을 전 품목 1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예. 앱을 다운받으시면은 선착순 500명에게 5,000원 쿠폰을 드리고 행사 기간 내에 신규 가입하시면은 10,000원까지 총 15,000원 쿠폰을 드립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 이벤트로는 매월 10명을 추첨해서 10,000원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600여 가지의 상품을 10% 할인된 가격, 그리고 앱을 다운받거나 신규 가입자에게는 5,000원에서 10,000원 쿠폰 주고 또 이벤트도 매월 10명씩 10,000원을 준다. 이런 혜택이 많습니다. 자, 의성 장날 질 좋은 농산물 간단하게 쇼핑할 수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 의성 장날 홈페이지 말고요. 다른 곳에서는 구매할 수 없나요? 다른 곳도 있습니다. 우체국 쇼핑몰 의성 장날 브랜드관에서 전 품목 10% 할인된 가격으로 또 만나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8월 20일 그리고 8월 21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의성군에서 단독으로 의성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체국 쇼핑몰에서도, 그러니까 의성 장날만 기억하시면 되겠군요. 예. 예. 구입하실 수가 있고,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도 또 의성 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소식. 의성 농산물의 질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의성에서 요리 교육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전해 주시죠. 예, 평색 교육강좌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한식 조리사, 제과 자격증 등 총 한 50개 강좌를 실시합니다. 네. 기간은 8월 19일까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총 540명을 모집합니다. 접수 방법은 의성군청 새마을교육과 방문 또는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접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식 조리사, 제과 자격증 등 해서 한 50여 가지나 되네요. 거의 요리 학교 수준으로 이렇게 교육을 실시합니다. 8월 19일까지 많은 분들 신청 바라고, 신청은 의성군청 새마을교육과 직접 방문하시거나 의성군청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조문국 박물관 소식 소개해 주시죠. 예, 8월 10일이랑 8월 24일 박물관은 살아있다 행사를 개최합니다. 예. 박물관 야외 공연장에서 코미디 마임이랑 에코백 꾸미기, 서커스 공연, 놀이개 만들기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라서 8월 6일 화요일이랑 8월 8일 목요일까지 하루에 2번씩 오전 10시, 오후 2시에 금동관 액자 만들기랑 화분 만들기, 풍경 만들기 등 다양한 만들기 행사를 진행합니다. 예. 많이들 오셔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참 그 조문국 물놀이장도 잘 운영되고 있나요? 예, 조문국 물놀이장은 주말에 한 1000명 정도 오시고 평일에는 한 300명에서 500명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매주 끊이지 않는 조문국 박물관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요즘에 환경에가 좀 관심이 많아서 길거리 정화 활동으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근데 길에 담배꽁초가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습니다. 지금 뭐 길거리에 쓰레기 줍는 활동, 이거 뭐 의성군에서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예. 처음에는 군에서 하는 행사로 했는데 예. 길거리에 쓰레기나 뭐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뭐 커피 마시고 종이컵이나 이런 게 엄청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경각심을 좀 느끼고 제 개인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쓰레기 정말 많죠. 줍다 보면. 진짜 많습니다. 이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진짜 엄청 많습니다. 한 발자국 가면 한 개 있습니다. 한 발자국당 하나씩. 예. 생각보다 담배꽁초가 또 엄청 많거든요. 담배꽁초가 많죠. 예. 10분 만에 한 50개 정도 또 제가 주었습니다. 주로 식당 앞이나 그 배수로 하수구 있잖아요. 그쪽에 엄청 많이 버리시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또 이상기후로 또 비도 많이 오고 좀 있으면 또 태풍도 오고 하는데 그렇죠. 배수로 쪽에 담배꽁초를 막혀버리면은 물이 넘치고 또 뭐 홍수가 나고 이러기 때문에 담배 피우시는 건 좋은데 담배꽁초는 꼭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여름철이라서 의성 계곡에 물놀이들 엄청 많이 오시거든요. 예. 항상 물놀이도 중요하고 뭐 재밌고 안전에 또 유의하시면 좋겠지만 오셔서 뭐 많이 놓으시면서 생성된 쓰레기들을 꼭 가지고 가셔가지고 가정에서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또 이렇게 좋은 일도 하시네요. 오늘도 의성 소식 잘 들었습니다. 의성군 홍보소통과 권기범 주무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갑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최근 정부가 2024년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 정치의 역할이 뭐냐고 했을 때,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있지만, 이 국민들에게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걷어서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는 게 이 국가의 역할, 이 정치의 본령이라고 한다면 이 주제 정치 TMI에서 꼭 다뤄야 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의 세법 개정안의 내용, 정치권의 반응, 여기에 상속세가 우리 지역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 조세, 재정 이 기능 정말 중요하죠. 자, 네.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안부터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세법 전반에 대한 개정안이다 보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추려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취자들도 가장 먼저 이야기를 들었을 바로 상속세입니다. 상속세. 이번에 뭐 많이 낮췄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통과된 건 아니고요. 그렇죠. 정부가 아닙니다. 네, 정부가 내놓은 안인데 상속세율과 증여세율 여기다가 이 과세표준 세금을 얼마나 매길 건가 이 공제 금액까지 조정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최고세율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이 세율이 상한선이 정해지는데 현재는 최고세율이 50% 부과하는 건데 이걸 40%로 하향 조정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최고 세율 구간을 현재는 이제 50% 반을 냈었는데 상속세를. 근데 이거를 40%만 내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0%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조정해서 또 과세표준 구간을 확대했습니다. 이전 같으면 2억 원의 상속세를 받았을 때 세율이 10%보다 높았는데 이제는 10%만 내도 되도록 만든 안을 내놓은 거죠. 좀 구체적으로 소득세를 기준으로 보면 만약 내 연봉이 6천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 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세금이 부과되는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낼 때는 4천만 원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1,400만 원까지는 6%의 세금을 매기고 이게 이제 최저세율. 네, 1,400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2,600만 원에 대해서만 15%의 세율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상속세도 이와 같은 방식인데 만약 상속받는 돈이 10억이라고 했을 때 1억 원까지는 10%, 5억 원까지 4억에 대해서는 20%, 또 10억까지 남은 5억에 대해서는 25%의 세금을 매겨왔는데 만약 30억을 넘는 상속소득이 있으면 그 전에는 50%의 세금을 부과해왔습니다. 이걸 40%까지 20억 이상으로 낮추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정부의 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녀에게 상속할 때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공제를 해왔는데 이걸 5억 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고 바꾸겠다는 안도 제출했습니다. 뭐 상당히 뭐 너무 많이 올린 거 아니냐 그런 주장도 좀 있고, 그러니까 현재 5천만 원까지 세금이 없었는데 이걸 5억까지 세금 없도록 하겠다. 자녀 상속.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업상속 승계제도 개선안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부분은 우선 제쳐두고 여러 차례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안도 이번에 정부가 제시를 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라고 많이 하는, 이것도 맞습니다. 이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마 다들 알고 계실 텐데, 물론 뭐 지금 쭉 설명해 주신 거 이건 이제 정부 아닙니다. 이제 국회 통과를 해야 확정이 되는 건데 이대로 다 바뀌는 건 아니다. 현재까지. 자, 금융투자소득세요. 이게 원래는 그 내년부터는 도입이 예정된 제도였죠. 그동안 계속 이제 미뤄져 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뭐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이었는데요. 이게 앞서서도 2년 전에 이미 유예가 됐던 제도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이걸 도입하려고 했는데 흔히 이야기하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소득이 실현되면 연간 주식 기준으로는 5천만 원이 넘는
소득을 낸 투자자에게 20% 세금을 매기는 것인데 이거 자체를 또 아예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안을 낸 겁니다. 따져보면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을 5천만 원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인데 보통의 일반적인 서민들이 주식 투자나 채권 투자를 해서 5천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라 뭐 사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거의 불가능합니다. 뭐 소액 갖고 하는 뭐 인력 갖고 주식 투자를 해서 연간 5천만 원을 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 금융투자세, 금투세 폐지안에 대해서도 이것은 소위 말하는 금융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에 대한 좀 봐주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가상자산, 우리가 흔히 가상화폐라고 불리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 과세를 하기로 2022년, 23년, 25년 이렇게 계속 유예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도 정부가 2027년까지 과세를 늦추겠다는 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가상자산 그 과세도 이것도 역시 연기가 됐고 금투세도 일단은 연기가 된 거고 상속세 뭐 대폭 많이 낮춰주고 초부자에 한한 거죠. 그러니까 낮춰주고. 그러니까 이 자본소득 뭐 이렇게 부자들을 위한 세금을 이렇게 많이 깎아주고 우리 저 월급쟁이들 있잖아요. 유리지갑들. 이 소득세는 깎아주는 내용 없죠? 이번에 소득세를 깎아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왜 부자들만 이렇게 깎아주냐라는 거죠. 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게 확정된 안은 아닙니다. 절대 다수당,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따라서 이 세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 부분 통과까지도 달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일단 정부가 안을 내자 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명을 내고 특히 상속세와 관련해서 이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게 이 서민, 중상층과 도대체 무슨 관계이냐. 중산층의 마음을 이용해서 이 거액자산가들의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부 안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은 이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안인데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전 대표 역시 이 금투세 유예 방침을 밝힌 데 이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5억 원까지는 면세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기재위원들과 정책위원회에서는 이 금투세도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서 이 부분도 앞으로 9월 국회 때 어떻게 논의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금투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증시, 우리나라 증시가 또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상태고. 증시 안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이것도 좀 유예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의하지는 않는 그런 면이고. 자, 정부가 중산층을 위해서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이제 밝히는 건데. 실제로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어느 정도나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아주 극소수로 알고 있거든요. 상속세를 내는 사람들이. 이게 앞서서 정부가 상속세를 이렇게 깎아주는 안을 내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발표 자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다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난해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대상 피상속인 상속받은 사람이 19,900여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한 해 상속을 받는 사람이 약 2만 명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피상속인이 한 2만 명 정도라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돌아가신 분이 한 2만 명 정도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 재산 규모별로 보면 10억에서 20억 구간에 신고한 인원이 7,800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100억에서 500억 원을 상속한 사람은 428명, 500억 이상 상속한 사람은 29명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가 과세 기준을 10% 깎아주겠다고 밝힌 30억 원 이상 상속받은 사람이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약 3,000명 정도였는데. 그러니까 3,000명. 네. 그러니까 이게 3,000명 정도의 세금을 깎아주는 걸 과연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냥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하면 부자 감세를 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3천 위에서부터 3천 등까지인데 이 사람들 누가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 초부자들이죠. 예. 자, 나는 이미 소득세를 내고 자산이 됐는데 이제 그 자산을 형성할 때 이미 소득세를 냈다. 네. 근데 상속할 때 그 상속세까지 부과하는 거 이중과세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면서 반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우리 세금을 매기는 것은 돈을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이라고 그렇죠. 하는 조세 원칙인데 예. 이 돈을 버는 사람이 소득을 올렸으니 세금을 내고 자산이 쌓였다. 그리고 이걸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상속하면 이걸 상속받은 사람은 노동하지 않고 이 소위 말하면 부모나 배우자를 잘 둬서 소득이 생겼으니 여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일 뿐입니다. 예, 그 자녀들도 소득이 생긴 거잖아요. 상속받아서 소득이 그렇습니다. 생긴 거니까 당연히 내야죠. 네. 이게 노동소득이 뭐 발생하거나 상속소득이 발생하거나 차별 없이 동일한 소득에는 같은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세법을 보면 동일한 소득에 같은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상속소득을 노동소득보다 우대하고 있다. 오히려 이 소득세, 근로소득세, 그 노동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 상속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더 높게 잡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상속세도 지역 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이 부분도 세밀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지역의 청취자분들이 꼭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편차도 있지만 통계를 뜯어보면 2022년 기준으로 상속받은 사람이 19,506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7,642명이 서울, 5,353명이 경기도 시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받는 사람 5명 중에 3명은 서울과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란 거죠. 그러니까 경북에 사는 사람 가운데 상속받은 사람은 2022년에 460명에 불과했고요. 여기에 세금을 얼마 냈는지 보면 세액공제, 소득공제까지 다 하고 나면 2022년에 서울은 상속세로 5조 4천억 원, 경기도는 1조 4천억 원을 냈고 경북에 있는 상속받은 사람은 667억 원 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는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산이 집중된 곳에 세금이 부과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되면 세수가 줄 수밖에 없기도 합니다. 감세를 하면.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자산소득을 얻은 사람의 세금을 깎아주고 아무래도 규모 자체가 지방은 적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중앙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했을 때 과연 그동안 이런 소득세, 상속세가 부를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었던 건데 그렇죠. 이 재분배 효과가 줄어들면 우리 지역이 이득이 될지 수도권의 이득이 될지는 아주 간단한 이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민 천용길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